북한의 독재자가 한국 재벌 회장한테 망명을 부탁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1994년 김일성이 김우중 회장을 단독으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평양에는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어. 망명 지역을 좀 자네가 알아봐달라. 북한 최고 권력자가 한국 기업인한테 망명 루트를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대화를 도청하고 있던 김정일 측이 당장 난리를 쳤습니다. 김우중이 김일성 망명을 도우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결국 망명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김일성은 사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 흥망사가 아닙니다. 누가 이 판을 먼저 깔았는가? 누가 김일성과 김정일 라인을 각각 잡았는가? 그리고 왜 IMF 한 방에 그 모든 선정권이 통째로 넘어갔는가? 이 구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표면에 있는 사건만 보면 절대 안 보이는 그림입니다. 교과서에는 현대 정주영만 나와요. 소떼 이끌고 방북한 장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판을 실제로 깐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지상파 뉴스와 역사 교과서 어디에도 이 구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1987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지금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현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대우였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던 대우 빌딩. 그게 서울의 랜드마크였어요. 집 잘 사는 집은 대우차를 탔습니다. 티코, 프린스, 슈퍼롱. 대우 상사는 수출 경제의 상징이었고 거기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면 잘 간다는 말이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정도 위상이었습니다. 대우의 경영 방식은 현대랑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현대는 국내 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안에서 키웠어요. 대우는 달랐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을 그냥 슬로건으로 쓴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 수단에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에서는 이탈리아가 더위에 포기하고 떠난 공항공사를 가져다가 3개월 더 빨리 완공했습니다. 카다피가 직접 와서 공사 현장에서 열흘을 같이 먹고 잤을 정도였으니까요. 리비아 공공시설, 학교, 항만, 공항 80년대 성공교과서, 표지마다 나오던 리비아 수로공사가 바로 대우 얘기입니다. 50대 50 원칙 이익의 반을 현지 정부가 가져가고 반만 대우가 갖는다. 이 원칙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통했어요. 수단이 입소문을 냈고 카다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두 회사가 어느 순간 북쪽으로 동시에 눈을 돌립니다. 계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언이었어요. 남북 교류 문호를 개방하겠다.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하겠다. 이 한마디에 10대 대기업이 전부 북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통일 열망? 민족애?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냉정했어요. 인건비가 최저였고 자원이 풍부했고 관광에서 물류까지 미개척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정치적 메리트. 노태우 정권이 밀어주는 대북 사업에서 눈도장 찍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적 뒷배가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통일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경유착의 연장선이었어요. 재벌들이 정권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대륙 횡단 꿈도 있었습니다.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 물류, 항공 인프라 그 권한을 김일성이 쥐고 있었으니까 그 길목을 선점하는 기업이 미래를 가져간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에서 정주영 회장과 김우중 회장의 접근법이 정반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감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고향이 강원도 통천 북한 쪽이었습니다. 방북했을 때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언론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죠. 스포트라이트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수를 4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북한 맥주, 소주, 인삼주, 인간적인 접근, 감성적인 공세였어요. 철저하게 여론을 움직여서 압박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냉정하게 사업적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천이 있는데 인천 하나로는 물류가 부족하다. 동북아 전체에 아랍권까지 뻗으려면 물류기지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북한 남포항이다. 인천과 남포가 연결되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물류 허브가 된다. 남포는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큰 특시였어요. 예전부터 국제 무역항으로 발달해 있었고 중국과도 가까웠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어요. 대우는 1억 원어치의 북한 도자기와 공예품을 사서 힐튼 호텔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4천만 원 현금 수일 공세 대 1억 원문화 전략 누가 더 치밀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초청장을 보낸 쪽은 어디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현대가 이긴 게 아니에요. 김일성의 계산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북 출신 실향민이었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하던 그때 김일성 입장에서는 남한 기업군 전체를 불러들이는데 정주영이라는 인물이 더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체면을 살리면서 문을 여는 방식으로 정주영을 통해 남한의 민간 자본 전체를 유치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협 파트너, 실질적으로 사업을 같이 할 상대로는 대우를 점찍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당시 필요했던 건 철도가 아니라 섬유였고 관광이 아니라 생산이었어요. 현대는 관광산업, 대우는 산업화, 이렇게 역할이 나뉘었다고 당시 실무자는 증언합니다. 그 사이 김우중 회장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대외적으로는 공식 방문도 없고 언론 플레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미 북한을 20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으로요?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권, 북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통해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회장이 김우중이었는데 남북축구 경기조율 명목으로 평양을 드나들었고 결국 이게 알려지면서 찌라시 수준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찌라시가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언론 인터뷰 앞에서 당당하게 방북 사실을 공개하는 동안 김우중 회장은 이미 그 언론 플레이 없이 더 많이 다녀온 상태였어요. 김우중이 김일성의 신뢰를 쌓은 방식은 독특했어요. 외교적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말했습니다. 동구권이 붕괴하고 있다. 소련에서 스탈린 동상이 끌려내려지고 있다. 북한에도 당신 동상이 많은데 같은 꼴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수령한테 직접 한 사람이 김우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 못합니다.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 이 솔직함을 좋아했어요.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나를 밀어달라. 거기까지 직접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세계 정세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던 김일성에게 전 세계를 직접 누빈 사업가가 가져다 준 날 것의 정보가 귀했던 겁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직접 동구권을 뛰어다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정보였어요. 또 한 가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고구려 동명왕릉 이야기예요. 김우중이 평양에서 동명왕릉을 봤는데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묘는 번듯한데 출입문이 허술하고 주변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바로 김일성한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왕래가 활발해질 텐데 민족의 시조인 고구려 왕릉을 이 상태로 관리할 겁니까? 다음 날 김일성이 직접 동명왕릉에 찾아갔습니다. 당 간부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즉시 세단장에 들어갔어요. 한마디가 그 결과를 만든 겁니다. 돌직구를 던진 사람이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신뢰의 끝판이 1994년의 그 대화였습니다. 지금 평양에는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어 망명 지역을 좀 알아봐달라. 이 발언을 서울신문 사장이 직접 취재해서 공개했습니다. 2017년에 한 기자가 김우중 회장에게 직접 물었어요. 사실입니까? 김우중 회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북한을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아이고 다 까먹었어. 외교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NCND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상의 사실 확인입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 대화를 도청하고 있던 김정일 측이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망명은 무산됐어요. 몇 달 뒤 김일성은 사망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 1994년이 어떤 시점인지, 김정일이 아버지의 측근들을 밀어내고 실권을 쥐기 시작하던 권력 이양기였습니다. 김일성이 자기 아들을 피해 망명을 구상했다는 건 이게 그냥 썰이 아닙니다. 1994년 북한 내부의 실제 권력 갈등을 보여주는 사료급 증언이에요. 왕이 적장에게 몰래 손을 내밀 때 역사는 그걸 망국의 전조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김우중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은 그동안 한국 대기업들에게 발급해줬던 방북 초청장을 전부 무효화시켰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경협사업 전체가 올스톱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우중 회장이 몰래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누구도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할 수 없던 시절에 전쟁 중인 적국의 수령이었으니까요. 그 조문 때문에 북한의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당시 동행했던 관계자가 증언했습니다.
1994년이 얼마나 롤러코스터였는지 서울 불바다 발언, 전쟁 직전의 분위기, 라면을 사재기 하라는 얘기까지 돌다가 그해 10월 제네바 합의로 급반전됐습니다. 북한이 결국 2년 뒤인 1996년 8월 19일 남포공단이 문을 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이걸 대부분의 매체가 제대로 다루지 않아요. 대우 남포공단은 1909 16년, 현대 금강산 관광은 1909 18년, 개성공단은 2004년, 대우가 8년에서 10년 앞섰습니다. 그리고 남포공단의 사업 구조, 경공업 공장, 북한 노동력 활용, 임대 방식, 이게 나중에 개성공단의 설계 원형이 됩니다. 판을 깐 건 대우였어요. 남포공단 계약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우가 5천만 달러 규모의 건설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한다. 남포 땅 30만 평 임대 계약 추가로 200만 평 확장 합의, 와이셔츠, 가방, 신발 등 경공업 공장 9개를 먼저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독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른 기업들도 데려오겠다고 제안했어요. 김일성 입장에서 사인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동신문 일면에 김일성, 김우중 기념사진이 실렸어요. 북한이 먼저 공식 발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지금도 북한은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하지 않아요. 북한이 노동신문 일면에 올렸다는 건 도장 2번 찍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정주영의 의문의 일패가 확정됐어요. 정주영 회장은 끝내 김일성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가동 첫 해 실적이 800만 달러, 우리 돈 99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우 전자안의 이익이 600억 원이던 시절에 공단 하나에서 60억 원 기대 수익을 봤는데 첫 해에 99억이 나온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남포공단은 밥을 주는 직장이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한 끼가 귀하던 때였으니까요. 거기서 일하는 게 최고의 취업이었습니다. 점심 식사의 질도 좋았다고 해요. 당시 북한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실패는 2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구조가 세 겹이었어요. 첫 번째는 북한 체제의 모순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공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체제 유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일탈이 아니었어요. 정권 차원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재봉틀을 가져갔고 연필을 가져갔고 반제품 가방에 자크 따로 챙겨서 나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불량률이 15% 이상이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 1, 2% 나오면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선 15%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노동자를 교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3개월마다 사람을 바꾸면 숙련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쌓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물류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육로가 없었어요. 인천에서 남포까지 배로 실어 날라야 했는데 단추 하나가 떨어져도 주문해서 오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옷을 꿰매야 하는데 단추가 없으면 그 주문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납기가 안 맞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유럽, 미국 바이어들이 이탈했어요.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김우중 회장이 후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 내부에 공단을 지을 게 아니라 휴전선 바로 아래 문산이나 아니면 압록강 북쪽 중국 지역에 북한 노동자를 데려와서 공단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이 교훈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성공단 설계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한 건 현대아산이었어요. 세 번째가 결정타였습니다. 1997년 IMF. 남포공단이 문을 연 게 1996년 8월이었고 1년 뒤에 IMF가 왔어요. 대우그룹의 부채가 56조 3, 400억 원이었습니다. 달러로 500억 달러. 인수합병을 반복하던 구조가 외환위기 앞에서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회사 돌려막기를 해왔던 건데 경제 상황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진 겁니다. 대우가 더 이상 남포공단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어요. 북한은 약한 자한테 강합니다. 대우가 흔들리는 걸 보자마자 요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투자 요구, 돈을 더 내라는 요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독을 깬 건 외부에서 날아온 IMF라는 돌멩이였어요. 이게 안 통하니까 다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1999년 남포공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해 같은 시기에 북한도 고난의 행군이 최악이었어요. 남한은 IMF, 북한은 아사,
모든 게 선을 놓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판세는 어떻게 뒤집혔을까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대신해서 실권을 쥐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인사교체였어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먼저 고인물을 뺍니다. 아버지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깊은 신뢰를 쌓았던 김호중 회장의 라인이 통째로 교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일이 찾는 새 파트너의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고 재력이 있고 대북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가. 그게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조건이었어요. 1998년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과했어요. 민족의 정서를 자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사업이 현대 쪽으로 일원화됐어요. 이산가족 상봉. 이걸 처음 김정일에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행한 건 현대아산이었어요. 개성공단, 남포공단 구조 그대로입니다. 경공업 중심, 북한 노동력 활용, 한국 자본과 기술 투입. 설계 원형을 만든 사람이 대우였는데 운영한 건 현대아산이었어요. 대우가 10년 먼저 깔아놓은 판을 현대가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이걸 실력 경쟁으로 보면 구조가 안 보여요. 시대적 타이밍이 정주영 회장 편이었어요. 대우와 현대 둘 다 자금 상황이 어려웠고 물론 대우가 더 나빴습니다. 대우는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동아줄을 잡았고 김일성 라인을 잡았는데 그 정권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DJ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정주영 회장은 김정일 라인과 DJ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대북 사업을 폈어요. 구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정권이 김우중 회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도 변수였어요. 박정희 계열로 분류됐던 김우중 회장은 YS 집권 이후 계속 재판에 끌려다녔습니다. 율곡비리, 노태우 비자금 사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김정일이 나중에 정주영 회장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남포공단은 좀 일이 안 풀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받았대요. 우리 현대는 잘할 겁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수천 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거기다 이 장면 자체가 정주영 회장의 전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라이벌한테 밀렸던 것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한 컷. 결국 김우중 회장은 IMF 이후 분식회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징금 17조 원. 해외를 전전하다 2019년 사망했어요. 대우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남북 경협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인수합병에 인수합병을 반복했던 대우의 구조는 언젠가는 무너질 구조였으니까요. IMF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시점에 같은 결말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영 방식 자체가 화려했지만 언젠간 사다리가 기우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문을 닫았습니다. 개성공단은 2016년 폐쇄됐어요. 김정일은 죽었고 김정은이 등극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깔고 운영했던 판이 모두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3의 기업이 비슷한 구상을 들고 나타날 날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음번에는 김일성도 없고 김정일도 없습니다. 그 전 두 번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체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투기라는 것,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다만 되풀이될 때 이전 실패의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오느냐, 모르고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과서에는 현대 정주영만 나옵니다. 대우 김우중은 없어요. 그런데 판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구상의 최초 실행자가 누구였는지, 그 신뢰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 알게 됐습니다. 판을 깐 사람이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판을 가져간 사람이 역사에 남아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실력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정치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